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형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번 시간에 이어서 살인죄에 대해서 계속 알아보겠습니다. 자, 살인죄의 행위는 살해하는 거죠. 사람을 살아있는 상태에서 죽음으로 가게 하는 겁니다. 이 살해하는 방법은 제한이 없습니다. 타살, 때리는 거죠. 교살, 목을 조르거나 독살, 독약을 먹이거나 총을 쏘거나 등등 그 외에 어떤 방법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조금씩 독약을 주어서 오랜 기간 동안 1년이면 1년 동안 주어서 사람을 살해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또 상상하기 쉽지는 않지만 무서운 얘기를 하거나 또는 어떤 그 공포심을 계속 자극해서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죽음으로 몰아넣는다 그러면 그것도 살인죄가 성립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거기는 고의나 인과관계나 그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사람을 살해하는 방법에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 하는 거고요. 부작에 의해서도 물론 살인죄는 가능합니다. 아기를 낳은 엄마가 젖을 주지 않고 며칠을 굶겨서 살해하면, 그리고 죽일 고의를 가지고 있으면 부작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될 수 있는 거죠. 자, 고의는 그 구성 요건의 객관적인 사실을 인식, 인용하는 거니까요. 사람이 있다, 내가 이 사람을 살해한다 하는 걸 알고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것, 그것이 고의죠. 미필적 고의도 포함됩니다. 자, 미필적 고의의 내용은 우리 형법 1에서 공부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자, 위법성 조각 사유. 살인에 있어서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가 어느 경우 있을 수 있을까? 정당방위에 의해서 사람을 살해했지만 위법성이 조각되어서 범죄 성립되지 않고 무죄가 나는 경우 있을 수 있겠죠. 강도가 나를 죽이겠다고 덤벼들 때 골프채를 휘둘러서 강도를 살해했다.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당행위로도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경찰관 직무집행법 11조 이런 권총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질범 이런 사람이 사람을 죽이려 할 때 경찰관이 사람을 살해하는 것 가능합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긴급 피난에 의해서도 가능합니다. 예컨대 불이 났는데 헬리콥터에 두 사람이 매달렸는데 그 끈이 끊어지려 하니까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발로 차서 떨어뜨린 경우, 그런 경우도 긴급 피난으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슷한 유형으로 의무에 충돌하는 것도 있죠. 아버지가 딸과 아들이 다 물에 빠졌는데 먼저 딸만 구하고 아들을 구하려다 보니까 이미 아들은 숨져 있었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런 경우는 둘 다 구할 의무는 있지만 역부족으로 한 사람밖에 구하지 못할 경우에는 의무의 충돌로 위법성이 조각되고 범죄 성립되지 않는 거죠. 다만 피해자의 승낙에 의해서 살해하는 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건 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죄로 법정형이 좀 낮아지기는 하지만 범죄는 성립되죠. 그러니까 진지한 자세로 나를 죽여다오 하더라도 죽이면 안 되는 거죠. 이런 폭행하고는 다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위법성 조각 사유로 문제가 되는 것이 이런 이제 피해자의 승낙하고도 좀 관련도 되긴 하지만 독립적으로 안락사의 문제가 있습니다. 자, 안락사의 문제라고 하는 건 극심한 고통을 겪는 사람, 그리고 그 사기에 임박한 경우, 이런 경우에 조금 더 살아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고통 속에 있을 때 나를 죽여다오 이렇게 요구하는
할 때 과연 이 사람을 의사가 인도적인 방법으로라도 죽일 수 있는 걸까, 그렇지 않은 건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안락사의 문제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 거죠. 사기가 임박해야 됩니다. 아무리 아파도 우리 왜 살아있으면서도 뭐 사랑니 같은 거 하나 빼고 나면 정말 아플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 거죠. 죽음이 앞에 다가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죠? 육체적 고통이 극심해야 됩니다. 내가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다 이런 거 안 됩니다. 육체적으로 너무나 아프다,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아프다 하는 그런 경우, 그 고통을 제거하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 살인이라고 하는 것이 인정될 수 있을 건가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뉘기도 하고 또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서 다 생각들이 다르고, 또 나라별로도 안락사를 인정하는 나라가 있는가 하면 인정하지 않는 나라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외 뉴스 이런 걸 보면 안락사를 인정하는 의사가 안락사를 인정하는 나라로 그 환자를 데리고 가서 안락사 시키는 그런 어떤 뉴스도 보았을 겁니다.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사기가 임박해서 정말 이제는 육체적인 고통밖에 안 남았을 때 나를 제발 좀 이제 죽음에 이를 수 있게 해달라 하는 그런 문제, 이런 문제에서 의사가 허락하에 죽음으로 데리고 갈 수 있는 건지, 자, 이건 정말 쉽지 않은 문제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학설이 나뉩니다. 이제 위법성 조각사유, 정당행위, 의사의 정당행위 여기에 해당된다, 뭐 이런 건데, 이걸 인정설, 부정설 이렇게 나뉩니다. 자, 뭐 여기서 알 수 있을 것과 같이 위법성 조각사유 인정설 하는 건 사기가 임박했다, 이미 인간의 존엄은 잃은 거다. 그 다음에 이제는 죽음밖에 남지 않은 사람이 육체적 고통만 겪는데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 사람의 자기의 생명은 이 정도 되면은 자기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해줄 그런 상태가 되지 않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이유로 인정을 한다 이거죠. 그래서 위법성이 조각되어서 범죄가 성립되지 않고 처벌되지 않는다, 이제 이런 거고요. 위법성 조각사유 부정설은 안 된다. 어떤 경우에도 인간의 생명은 그렇게 인위적으로 단절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의 생명은 존엄하고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고유하고 지고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생명은 어떤 경우에도 뺏을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게 부정설이죠. 자, 그래서 이 학설들이 나뉘는데, 자, 중요한 거는 여기서 어떤 학설을 취하는지는 여러분들도 생각을 해보고 나도 생각을 이제 해봐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인정설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기 쭉 요건을 정해놓은 건 인정설을 취할 때 얘기입니다. 인정설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5가지 요건은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첫째 뭐죠? 사기가 임박해야 된다. 죽음이 바로 임박하다. 죽음이 임박하다는 건 어느 정도겠습니까? 뭐 이걸 숫자로 딱 잘라서 얘기하기는 어렵겠죠. 적어도 며칠, 몇 주 또는 몇 달, 뭐 이 정도까지는 가능하겠죠. 근데 뭐 3년 이상 산다, 뭐 이런 것들은 곤란하겠죠. 그 다음 아까 말한 대로 육체적 고통이 심해야 됩니다. 정신적 고통이 심한 거 이건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고통의 제거, 완화, 그런 수단으로 요 안락사를 택하는 거죠. 그 다음에 환자의 진지한 촉탁 또는 승낙, 그 다음에 면허 있는 의사의 윤리적인 시술, 그러니까 사람을 안락사한다 하더라도 독약 주사로 어떤 좀
절차를 거친 다음에 유언도 남기게 하고 가족들을 보이고 그런 절차를 거치고 난 다음에 윤리적인 방법으로 서서히 죽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거는 이렇게 해야지 뭐 다른 그 포악한 방법으로 사람을 살해한다든지 이런 건 안 되는 거겠죠. 자, 어쨌든 이 안락사의 문제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어느 측면을 생각하냐에 따라서 함부로 결정 내리기 어려운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두고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존엄사 하는 게 있는데, 존엄사는 죽음에 직면한 환자가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생명 유지 조치를 중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안락사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안락사는 적극적으로 죽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존엄사는 그냥 이미 죽은 상태에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한 상태입니다. 그 호흡기에 의해서, 인공호흡기에 의해서 그냥 공기만 넣어서 생명만 유지하고 있는데 그 인공호흡기만 떼면 바로 사망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면 이미 자연적인 생명은 다 했다 이렇게 보고 생명 그 유지 장치를 제거해서 자연스럽게 죽어가게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자기가 선택할 수 있고 생명을 나는 이렇게 인공적인 방법에 의해서 더 연장하지 않겠다 하는 서약서를 쓰면 이제는 인정이 되는 겁니다. 소극적 안락사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거는 이제 가능해진 거고요. 자, 이 문제에서 우리 이 형법이 철학적인 그런 담론을 그런 생각을 많이 담고 있는데 죽음의 문제도 여러분 한번 꼭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특히 안락사 이런 거 관련해서 우리는 사람의 어떤 생명이 그냥 살아가는 동안에 살아가다가 시한부 인생이라는 어떤 판단을 받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갑자기 좌절하고 의미가 없어지고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게 생각할 것만은 아니죠.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유일하게 예외 없는 원칙이 뭐겠습니까? 그렇죠. 죽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인간은 태어나면 살아가는 방식이나 여러 가지 삶의 상황은 다 다르지만 예외 없이 나중 되면 죽음이라고 하는 걸 맞이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건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의미로 보면 우리는 모두 시한부 인생을 사실은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컨대 우리가 살 때도 죽음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그죠? 또 그렇게 죽음을 생각하면 지금 밖에 있는 하늘이나 나무나 또 옆에 있는 친구나 가족이나 이게 다 소중하게 여겨지고 한순간 한순간이 소중하고 가치 있게 여겨지는 거죠. 그렇게 삶을 이렇게 순간순간 가치 있게 열심히 살다가 나중에 이제 죽음이라고 하는 걸 맞이하면 좋은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보면 시한부 인생이라는 어떤 그런 선고를 받더라도 그 이후에도 그 삶은 여전히 똑같이 뭐죠? 가치롭고 귀중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자기가 하고 싶은 일도 하고 또 그동안 나는 그림 그리고 싶은데 못 그렸다면 그림을 그려볼 수도 있는 거고 또 주변 정리도 하고 가족들에게 또 다음에 우리 하늘나라에서 만나자 뭐 이렇게 또 희망도 심어주기도 하고 그죠?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과정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입장이라면은 꼭 이런 안락사의 문제를 생각하기 이전에 우리는 살아있는 이 하루하루를 가치롭게 보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 이런 문제를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는 뭐 형법의 꼭 문제라기보다는 또 철학의 문제로서 여러분들도 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생명이 얼마나 가치로운지, 그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생명력이 넘치게 잘 살아가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구성요건이 존속살해죄입니다. 존속살해죄는 의인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살해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자, 법적 성질은 부진정 신분범입니다. 부진정 신분범 여러분 공부했죠? 뭐죠? 신분이 있음으로 해서 형이 가중되거나 감경되는 그런 경우를 우리는 부진정 신분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뭐죠? 직계 비속이 직계 존속을 살해하는, 그래서 직계 비속이라고 하는 신분이 형을 가중하는 그런 어떤 요소로 작용하는 부진정 신분범에 해당이 됩니다. 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또 장인, 장모, 시어머니, 시아버지 이렇게 자신의 직계 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살해하는 그런 범죄입니다. 자, 이런 직계 존속을 살해하는 범죄를 더 가중해서 처벌하는 이유가 뭐냐 하는 데 대해서는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불법 가중설, 책임 가중설 하는 건데, 자,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알기 위해서는 불법, 주로 위법성 조각사유 할 때 위법성, 그다음 책임성 이걸 주로 얘기하는데요. 그 의미를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좀 어려운 얘기긴 한데 여러분들이 뭐 어려우면 이해를 하지 않아도 사실은 상관없는 좀 대학원 수준의 얘기긴 한데, 우리가 불법 그러면 주로 구성요건 위법, 이쪽은 좀 객관적인 그런 어떤 요소들이 모인 그런 범죄 성립 요건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책임하면은 뭐죠? 그 행위자 주관적인 그런 어떤 요소입니다. 그래서 구성요건과 위법성, 그 객관적인 부분, 그 부분의 어떤 잘못이 커서 더 중하게 처벌하는 거다, 이런 말입니다. 자, 그건 무슨 말이냐? 잠깐 볼까요? 존속에 대한 존중은 일반 보편적인 윤리 도덕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부모, 아버지, 어머니나 할머니, 할아버지를 우리가 공경하고 존경하고 대우하는 것은 우리 사회적으로 객관적으로 보편화된 그런 이렇게 인정되는,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윤리나 도덕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객관적인 윤리나 도덕을 깨뜨렸으니까 더 무겁게 처벌되는 거다. 자,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비해서 책임 가중설은 그 다우스를 하는 것은 제외하겠습니다. 지금 다우스를 소수를 하는 건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책임 가중설은 뭐냐 하면 그 행위자의 폐륜입니다. 폐륜적인 심정 반가치성, 그러니까 뭐죠? 그 행위자의 주관, 그런 생각 자체가 비윤리적이고 그 비난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더 무겁게 처벌하는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존속살해죄를 무겁게 처벌하는 이유는 객관적으로 이미 뭐죠? 그 굳어진, 형성된 그런 윤리 도덕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입장하고, 아니다, 그 행위자의 폐륜성, 그런 어떤 비난을 받아야 되는 그런 그 마음의 어떤 그 비윤리성, 마음의 타락, 그것이 그것 때문에 더 무겁게 처벌하는 거다, 뭐 이렇게 싸우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문제에 대해서 위헌 문제가 제기됩니다. 자, 사형무기 7년 이상의 징역, 그래서 보통살인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되는데 이것이 위헌이다 하는 학설이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은 자기 부모를 살해한 걸 좀 더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 또 어떻게 생각하면 그 조금밖에 5년에서 7년, 그 2년밖에 더 안 느리냐? 더 느려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그것이 아니고 아예 그렇게 차이를 내면 안 된다 하는 게 상당한 형법학자들의 생각입니다. 거의 반 이상 된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합헌설은 그야말로 합리적인 차이, 여기서 말한
불법 가중설, 책임 가중설 여기 입각을 해서 설명을 하는 거죠. 충분히 더 가중해서 처벌할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위헌설은 어떤 데 착안하냐면 이것이 무슨 그 위헌설을 주장하는 사람은 그게 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니까 잘못됐다. 보통살인죄와 똑같이 처벌해라 이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 윤리도 없는 사람들인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결코 그런 건 아닙니다. 이거는 자 이유를 보면 제일 큰 것이 이 앞에 것도 있지만 두 번째 이겁니다. 도덕과 법은 구분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즉 우리가 자기의 부모나 할머니나 할아버지 또 시부모나 시어머니 장인 장모 이렇게 윗사람을 공경해야죠. 공경해야 되는데 그거는 법의 문제가 아니고 윤리의 문제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윤리의 문제는 윤리의 문제로 해결해야지 법의 문제로 해결해서 법적으로 더 처벌하는 것은 이거는 합당치 못하다. 이거는 자율적 규범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를 타율적 규범으로 하면 오히려 더 사회가 잘 안 돌아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부모를 무조건 공경해서 무조건 무겁게 처벌하는 것은 가부장적인 그런 잔재 이런 것도 좀 남아 있다. 뭐 이런 이제 입장도 있고요. 또 현실적으로는 이것도 중요합니다. 직계 존속의 폐륜성이 뭐 선행되는 경우가 많다. 선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즉 가만히 있는 자기 아버지를 죽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95%, 98%는 뭐죠? 아버지의 폐륜성이 우선합니다. 술 먹고 와서 엄마 때리고 가게재 도구 다 부쉈고 뭐 칼 들고 위협하고 이제 온갖 폐륜을 다 하다가 그걸 못 이겨서 이제 아버지를 살해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무조건 무겁게만 처벌할 수 없는 거다. 자 이렇게 보는 거고 자 그래서 이런 직계 존속의 어떤 그 존경을 하는 것은 도덕의 문제에 맡기고 법의 문제는 좀 더 법적으로 순수화할 필요가 있다. 자, 이런 이유로 드는 겁니다. 자 그리고 7년 이상이면 반을 깎아도 3년 6개월이면 집행유예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집행유예 가능성을 박탈하는 것도 문제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그 우리가 정말 봐줘야 될 만하겠다 싶은 그런 경우들도 얼마든지 있거든요. 예컨대 딸을 어릴 때부터 강간해 온 아버지, 그래서 딸이 못 견뎌서 아버지를 살해했다. 충분히 좀 이렇게 정상 참작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집행유예는 아예 부과하지 못하니까 그것도 좀 합당하지 못하다. 그래서 위헌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자, 대상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꼭 알아둬야 되는 건 이 법률상의 직계 존속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은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죠. 법률상의 직계 존속, 그것도 민법의 기준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사실상의 직계 존속은 포함되지 않는다. 자, 그렇게 보면 포함되는 건 법적인 부모, 조부모, 정조부모, 외조부모 쭉 가죠. 그 다음에 양친은 뭐죠? 양자로 들어간 경우도 당연히 법적으로 양자가 되었으니까 이제 그 부모가 되는 겁니다. 존속 살해죄의 대상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생모. 내가 양자로 들어갔지만 나를 낳아준 어머니 있지 않습니까? 생모는 포함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아무리 법적으로 따진다 하더라도 생물학적으로 너무나 명백한 생모의 경우에는 그 존속 살해죄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는 것이 판례고요. 자, 입양된 경우 그 실부죠. 아까 말한 대로 실모는 포함이 된다 그랬고 그 아버지는 어떻게 되냐? 이거는 견해가 대립됩니다. 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생모는 아까 포함된다 그랬죠. 그죠? 그런데 그 아버지가 누군지는 압니다. 근데 그 엄마와 아버지가 혼인하지 않으면 그냥 사실혼 관계에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머니는 생모로서 존속살해죄의 대상이 되지만 그 아버지는 특별히 인지, 이것이 나의 자식이다 하는 걸 법적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뭐죠? 법적인 아버지가 아닌 거죠. 법적인 부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포함되지 않는 거죠. 자, 여러분 잘 이해하기 바랍니다. 남녀가 어떤 사실혼 관계라 그러면 결혼 생활을 하면서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죠? 자식을 낳았으면 그 자식은 엄마와의 관계에서는 생모 관계니까 직계 존속살해죄에 직계 존속이 되는데 법적으로 혼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버지는 법적인 아버지가 아닌 거죠. 그래서 존속살해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는 거고, 이렇게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장인, 장모, 시부모 다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법률상 관계가 있어야지만 부모가 된다 하는 것들 알아두기 바랍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률상 배우자여야 되고 사실혼 관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첩 이런 것도 포함되지 않는 거고요. 사실혼하고 첩은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혼은 건강한 거죠. 그냥 혼인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데 법적으로 신고하지 않은 거고, 첩은 배우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자를 또 간음행위를 하는 사이니까 좀 불륜인 거죠. 자, 혼인, 이혼, 무효 이거 전부 뭐죠? 법적으로 배우자 관계가 해소된 거죠. 자, 취소 경우에는 취소되기 전까지는 포함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하나만 알아둘 거는 배우자를 살해하고 이어서 배우자의 직계 존속을 연이어서 살해하면 존속 살해죄가 성립된다. 우리 통설 판례의 입장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배우자를 살해하고 옆에 있던 장인을 살해했다. 그러면은 엄격하게 보면 내가 배우자 살해했을 때 이미 뭐죠? 그 배우자 관계는 끊어지고 장인도 안 되게 되는 거지만 동일한 기회에 연속해서 하면 그 배우자 관계는 이어진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존속, 자기 아내에 대해서는 보통살인죄, 장인에 대해서는 존속살해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고의는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해야 되는 거죠. 자, 공범관계는 우리는 공범과 신분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그걸 참고해서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 내용들은 여러분 교과서에 쭉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좀 부족하다 싶은 건 참고를 해서 공부를 하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